아빠 솔직히 말해서 아빠 죽으면 그 돈 어차피 다 저희 거잖아요.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제가 40년간 매일 들고 있던 구두 송곳이 툭 하고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송곳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제 귀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들 창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죽으면 어차피 그 돈 다 저희 거 될 건데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냐고요. 쿵하고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딸 미라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아빠, 뭐 그리 놀라세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유산이잖아요, 유산이라고요. 제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장춘섭, 올해 73세 평생을 종로구 청계천 근처 낡은 건물 지하 1층 3평도 안 되는 작은 구두 수선점에서만 살아온 늙은 구두장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사랑했던 두 자식이 제 돈을 노리며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하 작업장에서 40년째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손님이 맡긴 구두를 고치며 아이들만 잘 되면 그만이다 하고 중얼거리던 그 순간이었죠. 아버지,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창호와 딸 미라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둘이 함께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호야, 미라야, 둘이 같이 웬일이야? 아버지 앉으세요. 창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요. 아버지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상의했다고 할 때는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이었거든요. 무슨 상의?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희 둘 다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요. 또 돈 이야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오빠는 학교 월급으로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하고 저는 마트 계산원으로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빠 솔직히 말해서 창호가 한 번 더 심호흡을 하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아빠 죽으면 그 돈 어차피 다 저희 거잖아요.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구두 송곳이 떨어진 순간, 제 심장이 멈춘 순간, 제가 40년간 믿어온 부성애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내 자식이 어차피 아빠 죽으면 제 거라고 말하는 순간을요. 그것도 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아빠, 왜 그렇게 놀라세요? 상속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라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제 죽음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ATM 기계로 보고 있다는 걸, 아니 ATM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걸. 적어도 ATM은 돈을 넣어야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제 돈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의 충격적인 대화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들으시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어떻게 거짓말로 내 돈을 뜯어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73세 구두장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당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제 인생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내 순덕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6년, 그 뒤로는 오직 두 자식, 중학교 교사 아들 창호와 마트 계산원 딸 미라만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죽도록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부 일을 마치고 오후엔 구두 수선점에 앉아 밤 10시까지, 겨울이면 지하 작업장이 열어서 손가락 끝 감각이 없을 때까지, 여름이면 습기와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구두 밑창을 갈아주고 뒤축을 수리하고 광을 내주는 일, 한 켤레당 3,000원에서 5,000원, 운 좋은 날 10켤레 고치면 하루 4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2억 7천만 원, 한 푼 두 푼 피와 땀으로 모은 제 평생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옷도 10년씩 입어가며 아내가 위암 투병할 때는 병원비로 대부분을 쏟아부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다시 모았어요. 내 새끼들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창호가 교대를 졸업해서 교사가 됐을 때, 미라가 성실하게 마트에서 15년째 일하는 걸 볼 때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했어요. 창호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 미라 결혼할 때 3천만 원 제 통장 잔고의 절반도 넘는 돈이었지만 기꺼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 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어차피 아빠 죽으면 그 돈 다 저희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부모 재산을 미리 받을 유산으로 보는 경우 말이에요. 제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제 돈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날 대화는 단순한 돈 요구가 아니라 더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40년 구두장이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들이 거짓말에 속았는지,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정말 믿기 어려운 가족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 충격적인 제안 이후 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빠 죽으면 그 돈 어차피 다 저희 거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틀 후 아들 창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그때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말? 돈 말이에요. 사실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또 급한 일이었습니다. 창호는 항상 급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무슨 급한 일? 아버지, 사실 제가 주식을 좀 했는데 주식이라는 말에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주식을 왜? 교사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처음엔 좀 벌었어요. 그런데 욕심을 내서 더 큰 돈을 넣었더니 예상했던 답이 나왔습니다. 다 잃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얼마나 잃었는데? 전세금까지 5천만 원 정도요. 제가 창호 결혼할 때 준 그 돈 전세금을 주식에 넣었다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갈 곳이 없어요. 며느리와 손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 민수와 6살 서연이, 은혜랑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친구 집에 임시로 있는데 오래 있을 순 없잖아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의 잘못이지만 손자들까지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5천만 원이 어디 쉬운 돈이냐? 아버지 통장 A억도 넘게 있잖아요. 5천만 원 정도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너 내 통장 잔고를 어떻게 아냐? 아, 그게 지난번에 아버지랑 은행 갔을 때 봤어요. 몇 달 전 함께 은행에 간 일이 떠올랐어요. ATM에서 잔고 확인할 때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많으니까 쉽게 달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정말 급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갚을게요. 이번만이라는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알았다 생각해 볼기에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사흘 후 이번에는 딸 미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시간 있으세요? 급히 만나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았어요. 1시간 후 미라가 가게로 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미라야, 얼굴이 왜 그래? 아빠 저 이혼했어요. 뭐? 이혼을? 경수가 도박을 해서 생활비까지 다 가져갔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라의 남편 경수가 도박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제가 데려왔어요. 지원이랑 우진이요. 양육비는 기대할 수 없고. 중학교 1학년 지원이와 초등학교 4학년 우진이 제 예쁜 외손자, 외손녀들이에요. 그럼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친구 집에 임시로 있는데 전세금이 필요해요. 또 전세금 이야기였어요. 아들에 이어 딸 미라까지 얼마나? 3천만 원 정도면 작은 곳이라도. 아들 5천만 원과 합치면 8천만 원이에요. 미라야, 너도 오빠 상황 알지? 오빠도 지금 어려운데. 네, 들었어요. 오빠가 주식으로. 그럼 너도 알면서 왜 또? 아빠, 저희 상황이 다르잖아요. 오빠는 본인이 실수한 거지만 저는 남편 때문에.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돈은 똑같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아빠, 8천만 원이면 아빠한테는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도 제 통장 잔고를 알고 있고 미라도 알고 있고. 미라야, 너도 내 통장 잔고 아니? 오빠가 얘기해줬어요. 2억 7천만 원 정도 있다고. 둘이 미리 상의한 게 틀림없었어요. 너희 둘이 언제부터 이런 얘기했니? 아빠, 그게 중요해요? 저희 둘 다 어려우니까 상의한 거죠, 상의해서. 내 돈을 나눠 가지려고. 아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리는 거라니까요. 빌린다고는 하지만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두 아이를 다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혈육의 정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알았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그리고 빌린 돈은 꼭 갚아야 해. 네, 당연히요. 둘 다 쉽게 대답했지만 그 대답이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8천만 원을 인출할 때 창구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자식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괜찮지만 요즘 자식을 사칭한 사기도 많거든요. 그 직원의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어요. 자식을 사칭한 사기라? 설마 내 진짜 자식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돈을 준 지 일주일 후 둘 다 새 집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만 해도 잘 됐다. 이제 애들이 안정됐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또다시 창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또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번엔 뭔 일이야?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제가 학부모들 돈을 관리했는데 장부가 안 맞는다고 해요. 학부모 돈이라니 무슨 돈? 졸업여행비나 교실 환경 개선비 같은 거요. 제가 담임이라서 관리했는데 얼마나 안 맞는데? 500만 원 정도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교사가 학부모 돈에 손 댔다는 건 창호야. 설마 내가 그 돈을 쓴?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냥 장부 정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5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될까? 네. 아마도 결국 또 500만 원을 줬습니다. 아들이 교사 생활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며칠 후 제가 직접 학교에 전화해봤더니 장춘섭님, 창호 선생님 아버지시군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아들이 학부모 돈 문제로 곤란하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선생님과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아들이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이번에는 미라 상황도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딸이 다니는 마트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라 씨 아버지인데요. 딸이 이혼해서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 미라 씨요? 이혼하셨다고요? 저희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남편분이 가끔 데리러 오시던데 이것도 이상했어요. 이혼했다면서 남편이 데리러 온다고요? 뭔가 석연치 않아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아들이 말한 새 집 주소로 가봤습니다. 성북구의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정말로 장창호라는 문패가 붙어 있었고 배를 누르니 며느리가 나왔어요. 아버지, 갑자기 어떻게 그냥 새 집이 어떤지 보러 왔다. 집 안은 정말 살림이 차려져 있었고 손자들도 있었어요. 아들이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구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창호가 학교에서 힘든 일 있다고 하던데 네, 무슨 일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며느리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이번에는 딸 집도 가봤습니다. 관악구 빌라 3층이라고 했는데 문패는 김미라로 되어 있었지만 옆집 아주머니 말로는 아직 입주 안 하셨어요. 며칠 전에 집만 좀 갖다 놓고 가셨는데 아직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상했어요. 이미 들어와 살고 있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정리해보니 아들의 학교 문제는 거짓말, 딸의 이혼도 확실하지 않음, 딸은 새 집에 아직 입주도 안 함. 그런데 둘 다 제게서 돈은 받아갔죠.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1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춘섭 씨죠? 아들 창호, 딸 미라 아버지. 낯선 남자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누구시죠? 사채업체 직원입니다. 아들, 딸이 저희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어요. 사채업체라니요? 사채를? 네, 창호 씨 3천만 원. 미라 씨 2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하면 지금 8천만 원이 됐어요. 8천만 원 제가 아이들에게 준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언제 빌렸나요? 한 달 전쯤이요. 그런데 보증인이 아버지로 되어 있거든요. 보증인이요? 저는 그런 일에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동시에 어려워진 것도 제 통장 잔고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사채업체 전화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다음날 을지로에 있는 금강대부를 찾아갔어요. 40년 넘게 청계천 근처에서 살았지만 사채업체는 처음이었습니다. 건물 2층 작은 사무실에 30대 중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장춘섭 씨죠? 어제 전화드린 김 과장입니다. 정말 제 아이들이 여기서 돈을 빌렸나요? 김 과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창호와 미라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증인란에는 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했어요. 저는 보증을 선 기억이 없는데 아들, 딸분이 아버지 동의 받았다고 했는데요. 동의를 받았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절대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딸분이 아버지 모르게 보증인으로 올린 것 같네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보증인으로 올리고 사채를 빌렸다니 그럼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내일까지 8천만 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8천만 원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3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사채업체를 나와서 아들부터 전화했어요. 창호야. 금강대부에서 돈 빌렸지?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쪽에서 연락 왔어. 나를 보증인으로 올렸다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돈은 어디에 썼니? 그게 주식이요 뭐. 또 주식?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었는데 또 실패했어요. 제가 준 5천만 원을 또 주식에 날린 거였어요.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미라야. 너도 사채업체에서 돈 빌렸지?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그 돈은 어디에 썼니? 사실은 이혼은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이혼이 거짓말? 아직 이혼 안 했어요. 경수가 사업 투자 실패해서 빚이 생겼거든요. 또 투자. 또 실패.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돈에 눈이 멀었을까요? 그날 저녁 아들과 딸이 함께 집으로 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라. 언제부터 계획한 거냐? 창호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한두 달 전부터 둘 다 어려워져서 상의했어요. 상의해서. 나를 어떻게 속일지 계획한 거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거짓말로 돈을 뜯어낸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희 때문에 내가 사채업자한테 8천만 원을 갚아야 해. 8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냐? 아버지 저희가 갚을게요. 뭘로 갚아? 그 돈 다 날렸는데 뭘로 갚는다는 거야? 아들과 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단순한 ATM으로 보고 있다는 걸. 결국 저는 통장에서 8천만 원을 빼서 사채업체에 갚았어요. 남은 돈은 1억 8천만 원. 제 평생 재산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딸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어요. 창호야. 사채 다 갚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미라야. 너한테도 말하는데 사채 다 갚았어? 아빠 고마워요. 정말 죄송해요. 고맙다는 인사는 하지만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좋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절대로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네, 당연히.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인연은 끝이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거냐?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내 동의도 없이 보증인으로 올리고.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나는 자식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부터 정말로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어요. 아들, 딸, 며느리 사이까지. 하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니 전화도 뜸해졌어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없는 삶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을 걱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창호가 갑자기 가게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가라고 했잖아. 아버지, 은혜가 입원했어요. 며느리가 입원했다는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뭐, 은혜가 왜? 스트레스성 위염인데 수술해야 한대요. 수술비가 500만 원 필요해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창호야. 나한테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 이번엔 정말 급해요. 아이들 엄마가 아픈데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창호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창호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정말 아픈 거라면 직접 병원에 전화해 봤어요. 장은혜 환자 입원해 있나요? 네, 계시는데 누구시죠? 시아버지입니다. 정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실제로 입원해 있었어요. 며칠 후 손자 민수가 혼자 가게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민수의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왔니? 엄마가 아파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엄마가 나을 수 있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결국 며느리 수술비를 내주기로 했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창호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저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잘리게 됐어요. 왜? 학부모 돈 횡령 의혹을 받고 있어요.
정말 너가 그 돈을 썼니? 졸업 앨범 제작비랑 수학여행비를 주식에 썼어요. 또 주식이었어요. 이번에는 학부모 돈까지 얼마나? 1천만 원 정도요. 미친놈아. 학부모 돈을 주식에? 아버지 이대로 가면 저 감옥에 가요. 감옥이라는 말의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굳혔어요. 창호야. 이제 정말 끝이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라. 아버지,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나한테는 자식이 없다. 아들과 완전히 연을 끊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요. 73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에 속을 걱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혼자 사는 삶도 외로웠어요. 40년 넘게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를 일으켜드리고 짐도 들어다 드렸어요. 고마워요. 혹시 가족분은 안 계세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외국에 살아요. 그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박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춘섭 씨는 자식분들이 잘 찾아뵙겠어요? 아니에요. 요즘은 연락 안 해요. 자식 일은 참 어려워요. 너무 많이 해줘도 탈이고 안 해줘도 탈이고. 할머니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박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을 때 죽을 끓여 갖다 드리고 할머니가 반찬을 갖다 드리고 어느새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춘섭 씨, 혹시 자식분들과 화해할 생각은 없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저도 아들과 10년 동안 연락 안 한 적이 있어요. 돈 문제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조언이 마음에 남았어요.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손자 민수가 뛰어들어온 거예요. 할아버지.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뭐 어디서? 감옥에서요. 민수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아들이 감옥에 갔었다니. 그날 저녁 정말로 창호가 찾아왔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살은 빠지고 얼굴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창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매일 아버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이제 알겠냐?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 힘으로 살겠어요. 어떻게 살 건데?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책임지겠어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딸 미라와도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미라도 반성하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몇 개월 후 제 73번째 생일에 아들과 딸이 함께 작은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아빠 건강하세요. 손자, 손녀들도 손편지를 써줬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벽시계를 바라봤어요. 10년 넘게 3시 20분에서 멈춰있던 그 시계. 민수야, 할아버지랑 저 시계 고쳐볼까? 네, 좋아요. 손자와 함께 시계를 분해해서 고쳤어요. 조금만 손보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와. 할아버지 시계가 움직여요. 그래, 멈춘 것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단다. 우리 가족 관계도 이 시계와 같았어요. 한때는 멈춰 있었지만 진심과 노력으로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아요. 대신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해주고 손자 손녀들이 자주 놀러와서 제 외로움을 달래줘요. 제 통장에는 아직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앞으로 이 돈은 정말 필요할 때만 조금씩 쓰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나중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생각이에요. 어느 날 창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진짜 유산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유산?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의 자세, 일에 대한 성실함, 그런 게 진짜 유산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가르침은 평생 남는 법이다. 오늘도 벽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며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어요.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부모는 ATM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식에게 엄격함도 필요해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한번 끊어져도 진심과 반성이 있다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멈춘 시계도 다시 갈 수 있듯이 상처받은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춘섭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가족 간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